자, 우리 111페이지 3장 중개 실무의 1번 제목에 보니까 조사 확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 제목에다가 채색을 좀 한번 해주세요. 조사 확인 제목에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조사 확인을 볼 건데, 조사 확인이 이제 우리 중개 실무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이제 중개가 의뢰되면, 이 중개 의뢰됐다라는 것을 실무적인 용어로 물건이 접수가 되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팔아달라는 집이 하나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집을 뭐 해야 돼요? 조사해봐야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사 확인이라고 그러고요. 조사 확인. 네. 조사 확인하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누가 나타날 거냐면 이제 손님이 나타날 거예요. 그 손님이 나타나면 내가 그 손님한테 앞에서 뭐 한 내용을 조사 확인한 내용을 뭐 할 거예요? 설명할 거란 말이에요. 손님한테. 이 손님은 어떤 손님이죠? 물건을 사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취득 의뢰인이라 그러죠. 취득 의뢰인이 나타날 거고, 그 취득 의뢰인한테 이제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설명할 거죠. 설명을 잘하면 이 사람이 뭐 한다고 이제 얘기하겠어요? 내가 사겠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개공의 입장에서는 중개가 완성됐다 이런 얘기죠. 그죠? 중개 완성. 예. 그러면 중개 완성이 됐으면 두 가지를 써줘야 되죠. 무슨 서 일단 써주고요. 확인 설명서 써주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거래계약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개 실무의 과정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확인 설명서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양쪽 다 줘야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물론 이제 거래계약서도 쌍방에게 이제 교부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 절차잖아요. 이 확인 설명도 중요하고 이 확인 설명서도 중요한데 뭐를 하지 않으면 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번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뭘 하지 않으면 뭐는 할 수가 없어. 조사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죠? 무엇도 못하고 무엇도 못하는 거예요. 확인 설명도 못하고 확인 설명서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 확인을 해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중개 실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세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조사 확인 단계, 확인 설명 단계, 확인 설명서 작성 단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제 우리가 조사 확인하는 부분을 한번 볼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사 확인은 현장에 나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다. 한번 볼게요. 제목 양가로 1번에 보면 부동산 등기부라는 말 나오죠. 그죠? 등기부. 그럼 등기부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등기부를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권리관계. 권리관계. 이 권리는 크게 두 가지 권리로 나눠볼 수 있죠. 무슨 권과 무슨 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두 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거죠. 그럼 소유권은 등기부 무승부를 보면 공시되어 있고요. 갑구에 보면 공시되어 있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등기부 을구를 보면 공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밑에 등기부에 대한 내용이 쭉 써 있는데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등기 시간에 다시 말씀하실 거고요. 뒷장 넘기시면 112페이지. 양가로 2번에 등기부 열람 및 발급 이렇게 있는데 열람하고 발급은 차이가 좀 나요. 열람은 내가 들여다 보는 것이고 발급은 뭐 하는 거고요. 이제 출력해서 이제 증거가 남게 되는 건데 비용이 조금 다르죠. 열람이 700원인가 그럴 거고요. 발급은 1,000원인가 뭐 1,100원인가 그럴 텐데 비용적인 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람하는 게 좋아? 발급하는 게 좋아? 싼 거 열람, 비싼 거 발급. 발급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왜 발급하는 게 좋으냐면 내가 등기부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발급하잖아요. 발급하면 밑에 몇 시에 등기부 발급했는지 시간까지 다 뜬다고. 그게 나중에
개공의 어떤 그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게 되어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죠. 너가 그 시간대에 등기부를 떼봤냐 안 떼봤냐 얼마나 중요해요. 예. 근데 열람은 그게 시간이 안 남잖아요. 자, 뭐 그래서 우리는 뭐 내는 게 좋다고요? 발급.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각종 대장과 확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대장 확인 있죠, 그죠? 예, 거기다가는 아까처럼 땡땡 하나만 해주시고요. 대장에는 무슨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표시관계. 예, 대장은 표시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표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표시에는 일단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뭐 들어가죠? 용도, 그리고 하나 더 면적. 이렇게 5개를 표시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건데 중요합니다. 표시 한번 읽어볼게요. 소재, 지번, 지목, 용도, 면적. 이렇게. 자, 지목 뭐지요? 지목이? 지목. 대 같은 거를 이제 지목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지목이 뭐냐고 질문 드렸는데 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대 같은 게 지목이지. 예. 그러면 지목이 뭐냐 이거야. 응? 토지의 종류를 말하는 거지. 토지의 종류를 지목이라 그래요. 자, 다시 지목이 뭐라고요? 토지의 종류. 우리나라 토지의 종류는 몇 개 있다고 그래요? 지적법 시간에 보고 있었어요? 28개가 있죠. 자, 그럼 용도는 뭐겠어요? 이거는 토지의 종류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얘는 뭐겠어요? 건축물의 종류를 말하는 거죠. 얘는 토지의 종류, 얘는 건축물의 종류. 우리나라 건축물의 종류는 공법 시간에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29개가 있어요. 그거 배우셨나요? 건축법 시간에 29개가 있고 땅은 몇 개가 있고요? 28개가 있다. 이거는 이제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거, 이거는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 그래요. 아무튼 이 2개는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공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장하고 이제 등기의 상관성 있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 제목에 대장과 등기의 상관성 있잖아요. 그 2가지를 제목을 채색을 좀 하시고 별표를 잡으세요. 자, 그렇게 하고 왼쪽 보조단에다가 그 상관성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 좀 적어 놓기로 하겠습니다. 이 사례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소유자가 오늘 변경이 될 거예요. 소유자가 변경이 될 건데 A에서 B로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었다. 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자,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정리할까요? 대장을 먼저 정리할까요?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뀔 거고요. 등기 오늘 칠 거야. 그러면 등기 먼저, 대장 먼저. 소유자를 바꾸려고 해. 소유자. 자, 그러면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네, 그래서 등기 쪽에서 먼저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선등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를 나중에 정리. 대장을 나중에 정리. 이렇게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는 지목을 바꿔볼게요. 지목. 예, 그럼 뭐 가령 전에서 전 아시죠? 전 대로 바꾸려고 해. 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밭을 말하는 거예요. 밭. 대는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대 있잖아. 대. 대는 뭐 하는 거예요? 집 짓고 뭐 건물 짓고 빌딩 짓고 하는 거. 예, 이걸 이제 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려고 해. 오늘. 자, 그러면 등기를 먼저 받고 아니면 대장을 먼저 받고. 이건 대장을 먼저 바꿔야 돼요. 왜? 이건 표시에 관련된 거니까. 해서 등기부는 나중에 바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그 기준은 뭐냐면 제가 지금 위에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니까 권리에 관한 거는 등기가 우선이라는 거야. 권리는 등기 우선. 그 다음에 이건 전에서 되는 지목이잖아요. 지목은 뭐가 우선인 거야? 표시니까 대장을 우선으로 한다고. 그래서 각각 권리 관계는 뭐를 우선시해야 되고요? 등기. 표시 관계는 대장을 우선시해서 나머지 공부를 이렇게 바꿔주는 건데 이거를 일치 노력이라고 하죠. 이 일치 노력이 공시법 전 분야를 통해서 가장 중요해요. 왜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는 등기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요? 등기를 법원에서 하잖아. 그죠? 사법부에서 관리한다고. 근데 대장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요?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행정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양 공부를 일치하는 노력이
공시법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실제로 등기부랑 대장을 띄는 가장 궁극의 이유는, 각각 띄는 궁극의 이유는 따로따로 이원화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치시켜 주려고 하는 국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볼게요. 소유자가 오늘 바뀐다 그랬죠? 예, 그러면 등기를 먼저 정리하잖아요. 먼저 정리하지? 그러면 이 등기가 정리된 순간 대장을 껴보면 소유자가 누구로 나타나요? A로 나타나, B로 나타나. 등기는 먼저 됐어. B로 넘어갔다고. 대장에는 여전히 A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맞아? A가 맞아? B가 맞아? B가 맞는 거지. 왜? 등기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에서 대로 오늘 바뀌었어요. 어디가 먼저 바뀌었어? 대장이, 이 토지 대장이 먼저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부를 떼보면 지목은 뭐로 나타나요? 여전히 전으로 나타난다고. 바뀌는 날은 이게 며칠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대라고 조사하는 게 맞다 이 말이야. 바뀌었으니까.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정리 다시 하면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뭐를 우선시하고 등기 표시에 관해서는 대장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밑에 이제 대장의 종류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땅에 대한 대장은, 토지에 대한 대장은 무슨 대장이 있을까요? 토지에 관한 대장은 뭔 대장이 있어? 토지 대장. 건물에 관한 대장은 건축물 대장.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거기다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게 임야에만 또 대장을 하나를 또 만들었어요. 그걸 무슨 대장? 임야 대장. 대장은 전체 3개가 있는 거야. 뭐가 있다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그건 기본인 상식적인 부분이죠. 알고 계시고. 대장 발급 열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급과 열람은 조금 다른 거니까 가급적이면 우리는 발급을 해놓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제목만 채색을 한 번만 해주시고요. 그걸 좀 글자 그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토지의 이용 계획을 확인해 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토지 이용 계획을 확인해 줄게. 그럼 거기서 계획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 주시고요. 거기서 말하는 계획은 소유자의 계획이다, 아니면 국가의 계획이다. 예, 당연히 국가의 계획이겠죠. 이 계획은 국가의 계획인 거예요. 예. 그 소유자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서 뭐해? 그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국가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죠? 그 대신 이 국가의 계획을 확인해 주는 거는 시군구에서 확인해 줘. 왜냐하면 국가가 이걸 해줄 수가 없으니까. 국가의 사무이긴 한데 그걸 확인해 주는 관청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을 해준다. 다만 그 사무는 국가의 사무입니다. 5번에 현장조사가 있는데, 이 현장조사는요, 왜 현장에 가야 되는지부터 일단 좀 중요한데, 그 현장 조사에다가 땡땡 하나 해주시고요. 현장에 가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에 갑니다. 자, 첫 번째는 공부와 일치하는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러 가요. 공부와의 일치 여부. 제가 여기서 공부라는 말을 썼잖아요. 공부는 뭐 약자냐면 공적 장부의 약자인데, 이 공부는 2개를 다 합쳐 부르는 말이에요. 뭐랑 뭐를 합쳐서, 등기와 대장을 합쳐서 공부라고 해요. 공부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러 가는 거죠. 자, 우리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건축물 대장을 떼봤더니 5층으로 나타나요. 건축물 대장을 떼봤더니 5층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현장에 가면 5층일 확률이 90% 되겠죠. 근데 한 10% 정도는 몇 층일 수도 있겠어? 6층일 수 있죠. 6층. 6층인 경우는 어떤 경우야? 100%. 불법 증축한 거죠. 불법 증축. 예, 그럼 그거를 일치하는지 공부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잖아. 예, 그럼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미공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미공시 사항. 그 미공시 사항이라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을 하나를 중개하려고 하는데, 단독주택 하나 중개하려고 하는데, 단독주택에 가보면 첫 번째 우리가 좀 보이는 게 뭐죠? 단독주택을 딱 들어갔어. 그럼 첫 번째 보이는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 마당. 단독주택이 마당이 장점이잖아요. 그 마당, 정원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럼 거기에 뭐가 있기 마련이에요? 단독주택 정원에 있기 마련인 게 뭐야? 나무, 정원수. 근데 그 딱 봤더니 정원수가 심상치 않네, 나무가. 예. 나무가 아마 이렇게 이 나무는 지금 심상치 않은 나무를 그린 거예요. 예. 심상치 않아. 이게 공부에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난다고. 근데 딱 봤을 때 심상치 않은 나무가 있으면 이거 1억 넘어간다고. 나무 엄청 비싸요. 비싸다고 나무가. 그러면 그 미공시된 수목, 정원수 이거를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되지? 내가 설명을 해줄 때 취득이론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해야 돼? 정원수 한 1억 정도 나가는데 그거 뭐 놓고 간답니다. 놓고 간답니다. 그럼 이거 되게 얘한테는 이득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면 내가 조사를 할 때 물어볼 거 아니야. 그 매도할 사람한테 이 나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놓고 가야죠 하면 얘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 이 나무는 제가 뭐 어렸을 때 그 아버지랑 뭐 그 어린이날 심은 나무인데 저한테 특별한 어떤 애착이 가는 나무라서 이건 제가 뭐 할 겁니다. 뭐 뽑아갈 겁니다. 캐갈 겁니다. 하면 얘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돼? 나무는 제외입니다. 매매가에? 예. 그거 얘기해 줬을 때와 안 해줬을 때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1억 정도 나는 정원수가 있는데 이걸 놓고 갈 거냐 캐갈 거냐에 대한 차이점. 이거는 정말 심각한 중개사고가 되는 거예요. 왜 심각한 중개사고가 되냐면 이 사람은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이 집이 원래 안 살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샀다라고 얘기해. 나무 때문에 라고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요, 내가 뭐라고 했어? 나 이거 뭐 한다고 했지? 캐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나가. 이거 캐갈 거야. 이건 나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하고의 추억이 담긴 나무인데 내가 이건 안 파는 한이 있어도 나무는 못 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합의가 돼? 안 돼? 안 돼. 그럼 중개사고지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나무를 사서 심어준다고 해야죠. 아 진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서로 손해배상 이제 소송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이제 판사는 누구한테 손해배상 해주라고 하겠어? 개공한테 돈으로 물어주라고 하겠죠. 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잘 보셔야 돼. 미공시사항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 뭐 마당에 있는데 뭐 돌멩이가 몇 개 깔려 있더라 이게 마당이. 예? 뭐 그런 건 상관없다고. 그 돌멩이 문제되면 그냥 주워다가 돌 깔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건 상관이 없는데 요런 거는 좀 문제가 된다고. 요런 거. 예. 그래서 이제 미공시상 그러면 현장은 반드시 가야 돼? 아니면 가급적 가야 되겠어요? 반드시 가야 돼. 현장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꼭 현장에 확인한다. 해서 이제 현장에 가서 봐야 될 것들이 이제 밑에 박스에 참고로 이렇게 실려 있는데 거기 몇 개만 좀 채색을 할게요. 뭐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1번에 지세하고 그 옆에 보면 방향 있잖아요. 이게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지세하고 방향하고. 지세가 무슨 뜻이냐면 보조단에도 한번 적어 넣어 볼게요. 지세. 이 지세가 토지의 높낮이를 말해요. 경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토지의 높낮이를 뭐라고 한다고? 지세라고 해. 지세. 지세. 네. 자, 그러면 봐요. 이런 땅이 있고 이런 땅이 있어요. 그럼 이 땅은 지세가 있어 없어? 없어. 높낮이가 없다의 뜻이에요. 평평한 땅. 이런 땅은 지세가 있는 땅이에요. 그럼 어떤 땅이 좋은 땅이야? 이 땅이 좋은 땅이지 이거보다는. 왜냐면 이 땅을 이용하려면 이만큼을 뭐 해야 돼요? 예? 깎아내야 되니까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땅이 좋은 땅이다. 이런 땅이죠. 그러면 이런 땅은 어떤 땅이겠어요? 지세가 있는 땅이 없는 땅이야. 이렇게 됐어. 지세가 있는 거지. 낮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지세가 있는 거야. 이 땅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왜 안 좋아? 이용하려면 이만큼을 뭐 해야 돼?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성토해야 되니까. 성토 작업이 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게 가령 뭐 이 근처에 이런 산 하나 까내는 그런 토목공사가 있으면 이게 되게 싸. 왜냐면 여기다 그냥 버려주세요 하면 되니까. 응? 여기다 버려주세요 하면 되잖아. 근데 이런 공사 하는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사다가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보통 한 차에 얼마씩 받을지 뭐 부르는 게 값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되게 비쌀 수 있어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전이 있고 답이 있잖아요. 예, 뭐가 더 비싸? 일반적으로 당연히 전이 비싼 거예요. 답보다. 왜? 답은 이렇게 푹 꺼져 있잖아요. 물을 대놓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전이라는 거하고 답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밭이고 이거는 뭐야? 논이잖아요. 논. 예, 논이라는 거는 이제 그 밭전자에다가 먼자를 올려놓은 거야.
물 숫자를 올려놓은 거니까 푹 꺼져 있잖아요, 땅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가 뭐 집을 짓는다든가 뭐 할 때 이용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전이 좀 비싸다, 답보다는. 자, 뭐 그렇게 보고요. 그 나머지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 뒷장 넘기시고 2번 제목에 가보니까 개공의 매매계약의 중개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실 사례를 하나 통해서 어떤 일들이 실제 이제 생길 수 있는지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수를 받는 과정까지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요 단계는 다 이제 지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 단계는 이제 쭉 지났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쭉 지났다고 보고 요거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이제 하는 단계에서부터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가로 1번에 보면 거래계약서 작성 전에 우리가 뭐 해야 할 사항이 있대? 확인할 사항.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할 사항이 있다요.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할 사항. 그럼 1번 소유권의 무슨성을 먼저 확인해 주래. 진정성을 확인해 주라 이거예요. 소유권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라. 소유권의 진정성. 자, 그럼 거기 소유권의 진정성에다가 일단 채색을 한 번만 해 주시고요. 그 왼쪽 보조단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우리 등기부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등기부만 믿고 거래하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한번 사례 하나 드릴게요. 예. 좀 따끈따끈한 사례, 현재 진행형 사례를 말씀드리면 봉은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봉은사. 이 봉은사라는 절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 코엑스 옆에, 예, 코엑스 그 자리가 봉은사 자리였었어요. 근데 이 봉은사가 되게 유명한 절이었답니다. 지금은 뭐 없어졌긴 했는데 있나요, 봉은사가? 아, 있어요? 조그만해졌겠지. 근데 옛날부에 비해서는 옛날에 엄청 큰 절이었는데, 아무튼 이 봉은사가 지금 있어요, 봉은사가? 아, 그래요. 아, 있구나. 예. 아, 그래서 봉은사역이라고 부르는 지하철역도 있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러네요. 예.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녀서 이제 절은 관심이 없어가지고, 예. 교회는 어디 이제 가면 뭐 있는지는 웬만큼 아는데, 자, 아무튼 이 봉은사가 땅을 좀 갖고 있었어요. 땅을. 예. 근데 이 땅이 70년대. 70년대면 우리가 당시 대통령은 누구였어요? 제가 딱 태어났더니 대통령이 누구였을까요? 제가 태어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중학교 다닐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어렸을 때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만 하는 줄 알았지, 응? 바뀌면 안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70년대에 군부 독재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봉은사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강제로 빼앗듯이 해서 갖고 온 거야. 예, 그래서 정부에서 땅을 이전 받았어요. 이전 등기를 딱 이렇게 친 거야. 이렇게 당시 뭐 기록에 의하면 평당 5,000원을 쳐줬대. 예, 당시 기록에 의하면 평당 5,000원을 쳐줬대. 정부에서 이 땅을 뺏어오면서. 그러니까 그냥 뭐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뺏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5,000원을 주고 가져왔으니까 해서 등기를 가져왔어. 그럼 이거 정부 땅 된 거 맞아요? 돈은 평당 5,000원 쳐줬다니까? 정부 땅 맞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맞아 안 맞아? 일단 모르겠어. 네, 정부 땅이, 왜냐면 이거 지금 소송 중에 있으니까 이건 좀 모르겠어요. 일단 가져왔어, 등기를. 그러다가 정부에서 한전에다가 넘겨준 거야. 네, 이제 다시 얘가 이제 이전 등기를 또 쳐준 거야. 얼마에 팔았는지는 몰라요. 아무튼 이거 한전에 이제 아무튼 줬어요. 한전에서 이 땅을 가지고 있다가 얘가 한 20년 넘게 갖고 있었어요. 한전에서. 예. 그리고 이거를 팔았어. 누구한테? 현대자동차한테 팔았다고. 현대자동차한테 팔았다고. 언제? 이거 뺏은 분의 따님이 대통령 할 때. 이거 뺏은 분의 따님이 대통령 할 때 현대자동차에서 이걸 산 거야. 이것도 좀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아무튼 해서 현대자동차 이걸 얼마에 샀냐면 10조 뭐 5천 얼마에 샀어요. 이 땅이 엄청난 땅이란 말이에요. 이걸 산 거야. 이 현대자동차도 미친놈들이야. 왜 미친놈들이냐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인기가 우리나라에서 있어 없어요? 별로 없죠. 근데 지금 시장에 뭐 같은 게 나와 있냐면 볼보 굉장히 세계적인 명차잖아요. 제규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제스틴가 뭐 이런 거 있어. 마세라티라는 그 굉장히 명차 있잖아. 대기업 회장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들이 이제 그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살 수 있는 돈이야. 뭐가? 이 10조가. 이거 다 사는데 8조면 산대.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이걸 사야 돼. 이 땅 쪼가리를 사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현대자동차 오너라면 뭘 사겠냐고. 이걸 사지. 이걸 세 개를 사는 게 낫잖아.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에다가 이 브랜드를 얹으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안 사고 이 땅을 산 거야. 미친놈들이지 완전히 이거. 근데 이게 산 이유가 또 이게 좀 스토리가 있더라고. 아무튼 샀어 이거를. 자, 누구 거예요? 이전대기 또 쳤단 말이야. 응? 현대 땅 맞아? 모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소송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 모르면 안 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딱 해드릴게. 모르면 안 된다고. 우리 이제 이거를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거 배우려고 공인중개사가 있잖아요. 자, 봉은사 땅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럼 이거는 소유가 총유로 보는 거예요. 총유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아직 안 배웠어요, 네? 그래요. 그 이제 부모님이 뭐 이렇게 전을 하나 갖고 계셨는데 돌아가시면 형제 자매가 상속받잖아요. 예? 상속받는 걸 뭐라 그래? 상속받은 땅을 이걸 공유라고 해. 공유. 형제 자매가 갖고 있는 거 공유. 그 다음에 뭐 가령 그 이렇게 뭐 조그만한 집, 이렇게 낮은 집이 있었는데 이거 다 하나 모아가지고 큰 땅으로 만들어. 여기다가 이제 고층 아파트 지려고 해. 그럼 이걸 하나로 모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합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합 단위로 이렇게 재건축 조합이나 이런 데서 소유하는 게 합유고, 부모님 돌아가면서 이제 물려받으면 공유가 되고, 총유라는 건 뭐냐면 이 봉은사가 뭐야? 네? 이 종교단체잖아. 그러니까 종교단체나 이런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이 가지고 있는 형태를 총유라고 한다고. 자, 그럼 질문. 애초에 이 봉은사 땅은 누구 거였어요? 처음에. 그게 중요해. 국가 거 아니야. 애초에 국가가 뺏어간 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애초에 누구 거냐고. 처음에. 그 봉은사 거잖아. 근데 이 봉은사라는 거는 비법인 사단이잖아, 얘가. 그럼 누구 거냐고. 정확히 말하면 신도들 거라고. 아, 절에서도 신도라고 해요? 아니, 뭐라고 해? 그 신자? 불자? 예, 불자들 거지. 이 불자 거란 말이야. 맞아요? 예, 불자들이 총유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정부에서 당시에 5천 원에 가져갔다 그랬죠. 누구한테 줬냐면 이 당시 이 봉은사가 조계종이라고 하는 이 종파에 소속되는 절인데, 조계종 원장한테 준 거야. 그냥 너 이거 술이나 한 잔 먹어 이렇게 하고. 그걸 가져갔다고. 그냥 껌값으로 그냥 생각하고 가져간 거지. 자,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야. 누가? 봉은사에서 불자들이. 이 말이 되냐? 예. 당연히 무효지.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등기? 무효. 원인 계약이 무효이니까 등기는 당연히 무효인 거야. 그러면 자, 봉은사에서 넘어가는 과정이 불법이니까 이게 무효면 등기는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야? 여기까지만 보면 봉은사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 이걸 누구한테 다시 넘겨서 한전에 넘겼지. 이때 돈 받고 팔았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자, 이것도 무효야. 어차피 얘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도 지금 현재 누구 거야? 봉은사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한전이 이 등기를 치고
몇 년 넘게? 20년 넘게 등기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오, 정답이야. 취득시효. 그러니까 이 취득시효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시 취득이 된다고. 에? 그 원시 취득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뭔 일이 있었든지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승계 취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는 승계 취득이잖아. 누구한테 넘겨받았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는 거야. 원래는. 근데 지금 얘가 몇 년 넘게 소유자로 되어 있었어. 20년 넘게. 원래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만 되면 10년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내가 무려 20년을 갖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현대자동차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마저 틀려. 이거 확정됐다고. 싸울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는 보훈사가 이거 무효라고 하니까 현대자동차 법무팀에서 하는 말, 우리는 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른다고. 그럼 누구 알아서 하라는 거야? 보훈사하고 정부하고 싸우든 보훈사하고 한전에 가서 얘기하라 이거야. 그래서 현대자동차 불매운동을 하거든. 어디 조계종에서 현대자동차 뭐 그 불매운동 한다고 해서 얘네가 꿈쩍이나 하냐고. 안 하지. 얘네들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거나 마찬가지. 왜 합법적으로 취득한 거예요? 시효 취득했으니까. 자, 그러면 등기부 공신력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무효라 그랬죠? 여기까지 무효가 되는 이유는 알겠죠? 이것도 무효야. 이거 승계 취득이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거래를 할 때 이거 중개하고 이거 중개하고 이거 중개할 수 있잖아요. 이거 중개할 때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럼 이거는 확실히 안전하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등기부의 소유자로 등재된 지가 10년이 넘었어. 그럼 그건 믿어도 괜찮아. 그럼 과거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그러면 이 소송은 누가 승소할 수밖에 없어. 현대자동차 승소할 거단 말이에요. 예. 보훈사 패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미리 했었어야지. 미리. 뭐 하기 전에. 이제 10년 지나기 전에. 그러면 충분히 얘기거리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뺏겨 안 뺏겨? 현대자동차에서. 안 뺏기죠. 절대 안 뺏기죠. 근데 이제 저는 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는 여기까지는 뭐 잘 해결이 되는데 왜 샀을까? 이게 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왜 샀을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뺏은 사람은 아버지, 에? 판 사람은 딸. 이거 왜 뺏었는지 하여튼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10조 5천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에? 10조 5천억이면. 지금 현대자동차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차는 안 팔리지. 이거 막 돈은 내야 되고 엄청나게 좀 심각한 상황인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자 소유권의 진정성, 소유권의 진정성 한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등기부를 가지고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말하자면 그 소유권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예컨대 진정한 소유자라면 갖고 있을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진정한 소유자라면 가지고 있을 만한 것들. 등기부를 갖고 있어?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부는 저 등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소유자라면 갖고 있을 만한 것들. 응? 아니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 뭐 무슨 뭐 사용 수익 처분 말고 진정한 소유자라면 갖고 있을 만한 뭐 이런 증거 이런 거. 원인계약서 같은 거. 너 취득한 원인계약서 것도 좋고 또 응? 등기필 정보, 요즘 말로 하면 등기필 정보 이런 거. 등기필 정보가 옛날에는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등기 필증이라고 그랬다고. 등기 영수증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진정한 소유자면 그거 갖고 있을 확률이 있잖아요. 또는 자 진정한 소유자면 이런 거 갖고 있을 확률이 많죠. 세금 낸 영수증, 재산세, 뭐 종부세 이런 거 낸 영수증. 그럼 그런 걸 갖고 있으면 뭐일 확률이 높아. 예, 소유자일 확률이 높은 거예요. 소유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유자일 확률이 높은 거죠. 집이 있대. 그러면 그 집을 뭐한 영수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취득한 영수증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아니 취득 영수증 많이 말했죠. 수리한 거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진정한 소유자라면 뭐 집을 막 이렇게 수리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보일러를 2년 전에 갈았다.
그래서 보일러 수리비 영수증을 보여주는 거야. 그 사람은 거의 100%에 가까운 소유자야. 왜냐하면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실무에 나가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등기부가 뭐가 없다 보니 공신력이 없다 보니 그런 걸 확실하게 조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이제 두 번째 가보면 명의신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또 뭐냐? 그 왼쪽 보조단에 한번 적어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기를 할 때는 그죠? 부동산에 관한 물권 등기할 때 자, 질문. 부동산의 물권 등기에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의 물권 등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물권의 대표가 뭐야? 소유권. 네, 소유권 등기도 있고 또 저당권, 지상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할 때는 뭘로 하래? 반드시 명의신탁을 하래. 큰일 날 말 하면 안 되지. 명의신탁을 하지 말을 해. 예, 실명 등기를 하라 이거야. 실명 등기. 명의신탁을 하면 안 되고 실명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실명 등기를 위반하면 처벌하겠다는 얘기야. 그죠? 예, 이거를 실명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의신탁 해놓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명의신탁 물건 같은 거를 알았다면 그걸 반드시 고지해야 돼. 왜냐면 나중에 그 법률 관계가 복잡하게 전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그 명의신탁에 대한 사례 간단하게 하나만 적어 드릴 테니까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양자간 명의신탁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A가 소유자예요. B한테 야, 내가 집이 많아서 그런데 네 앞으로 하나만 좀 넘겨놓게. 네 앞으로 하나만 넘겨놓게 해서 등기를 넘겨놨어요. 형식은 매매를 가장한 거예요. 형식은 매매를 가장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렇게 증여 형태로 만약에 등기를 넘겨주면 뭐가 많이 나와?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매매 형태를 떼어서 싼 가격에 매매하는 걸로 해서 B한테 이제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그럼 얘가 소유자이면서 우리 실명법용어로 뭐가 되는 거죠? 신탁자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겠어요? 수탁자, 맡김을 당했다 그래서 수탁자가 되는 거죠. 얘는 맡기네, 얘는 맡김을 당하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럼 누가 더 나쁜 놈이야? 신탁, 수탁. 둘 다 나쁘지. 근데 이게 경중이 있다고. 얘가 더 나빠. 왜? 있는 놈이라서. 있는 놈을 더 안 좋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거는 5년에 2억 원의 형벌이 떨어집니다. 요거는 애우고 계시는 게 좋아. 암기. 자, 수탁자는 얘보다는 조금 덜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법률로. 그래서 얼마? 3년에 1억 이렇게 이제 처벌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A도 나쁜 놈이고 B도 나쁜 놈이죠. 똑같이 나쁜 놈이잖아. 자, 그러면 C가 있는데 이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C를 뭐라고 하냐면 제3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3자는 이런 내용을 알아? 몰라? 모를 확률이 아주 많죠. 모를 확률이 아주 많잖아. 그럼 모르는 걸 뭐라 그래? 선의. 선이어도 상관없고 악이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제3자는 몰랐다고 치죠. 그래서 얘한테 이거를 매매해서 등기를 넘겨받은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아까랑 똑같은 현대자동차 사례하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살짝 가리고 C는 현재 소유자 누구야? 이제 C는 생각하지 말고 A하고 B만 있을 때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고. A야? B야? 현재 소유자. 자, 법률에 부동산의 물권 등기는 뭐로 하라 그랬죠? 실명으로. 근데 얘네들 지금 말 안 듣고 뭘로 했어? 차명으로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등기 뭐야? 무효지 당연히. 등기 무효. 가장 매매는 원래 무효고 원인 무효, 등기 무효. 자, 그러면 소유권 현재 누구한테 있어요? A한테 있다고. A한테 있어요. 그런데 제3자가 얘가 소유자인 줄 알고 알아도 상관없어요. 소유자인 줄 알고 매매를 하고 얘한테 등기를 넘겨받은 거야. 어떻게 등기를 넘겨받냐면 얘가 뭐를 갖고 있으니까. 등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법률은 얘네들은 나쁜 놈이지만 얘는 나쁜 놈이 아니잖아. 얘의 거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돼요. 이 매매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게 된다고. 자, 이 둘 다 뭐가 된다고요? 유효하게 된다. 그럼 얘는 뭐를 취득하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까지 소송 같은 게 이제 계류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잡해지는 문제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국가는 얘네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지 얘네들하고의 이제 어떤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처벌하거나 제3자의 거래까지 무효로 만들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명의신탁에 관한 이 사례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우측에 넘어오면 이제 115페이지 대리인과의 계약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대리인과의 계약에 보니까 일단 대리라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제목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대리에는 우리가 이제 대리 배웠죠. 대리. 대리는 안 배웠어요. 안 하시네. 대리에는 두 가지 대리가 있어요. 무슨 대리? 무슨 대리가 있어요? 무권 대리, 유권 대리 있어. 예. 빵점. 예.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리, 무슨 대리가 있지? 예, 법정 대리랑 임의 대리가 있죠. 이거 물어보는 거였는데. 예, 무권 대리, 유권 대리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법정 대리는 뭐고 임의 대리는 뭐겠나 생각해 보세요. 응? 법정 대리는 뭐고 임의 대리는 뭐고. 자, 이 법정 대리는 쉬워요. 자, 법률의 정함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는 거지 뭐.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면 누구랑 누구 관계가 법정 대리 관계가 돼. 부모와 자녀, 미성년자인 자녀. 예. 부모랑 미성년인 자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부모가 뭐야? 법정 대리인이 되는 거지. 얘를 뭐해?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친권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법률 용어로는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자녀 이름의 부동산을 우리가 처분해야 돼. 자녀 이름의 부동산. 그럼 우리는 얘하고 계약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예, 왜냐하면 얘가 얘를 뭐 하면 되니까. 대리해줘도 되지만 뭐 해도 상관없어. 너가 처분해라고 괜찮아? 해주는 걸 뭐라 그래? 동의해도 되고. 동의. 예, 너가 처분하는 걸 동의해도 되고 아니면 얘랑 부모랑 계약해도 되고. 다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이 있단 말이야. 그럼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계약할 때 얘하고 계약하려면 얘가 뭐를 해줘야 돼? 동의해줘야지.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누구하고 계약서를 쓰든가 부모랑 쓰든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자, 법정 대리에서는 이 둘 관계가 법정 대리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뭘로 확인해? 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뭘로 확인하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요게 이제 법정 대리고. 자, 임의 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본인이 누구한테? 대리인에게. 뭐를 하는 거야? 권한을 주는 거야. 권한을. 나를 뭐 해줘? 대리해줘. 이렇게. 그럼 그 수권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어떻게 확인을 해줄 거냐 이거야. 뭘로? 위임장. 예, 일단 위임장. 예. 그 다음에 플러스 인감 날인해 주는 게 필요하지. 그 위임장에다 찍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수권행위가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 인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겠어요? 인감 증명서.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개를 다 확인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할 때는 요거.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하고 계약할 때는 요거.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사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양가로 3번까지 한번 내려와 볼까요? 양가로 3번 내려오면 대리인과의 매매계약 체결 방법 이렇게 있는데 뭐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할 때는 일반적으로 뭐를 떼어보면 되는 거고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임의 대리인하고 계약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는 그런 방법이 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이제 좀 가장 문제가 되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일상가사 대리 있잖아요. 그거 우리 제목에다가 사례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부부간에는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중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부부간에. 부부간에.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둘 다를 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는.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할게요. 네.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네. 부부간에는 무슨 대리도 가능하고 무슨 대리도 가능해요? 법정 대리도 가능하고 임의 대리도 가능한데 이 법정 대리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고.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상 가사. 범주 안에서만. 그럼 일상가사라는 게 뭐예요? 일상가사. 늘 일상이 뭐야? 늘이잖아. 늘 생기는 가사가 뭐죠? 집안일. 늘 생기는 집안일에 대해서는 부부간에는 무슨 대리로 하면 된대? 일상가사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남편 신용카드로 부인이 쌀을 사려고 해. 일상가사예요? 일상가사 아니에요? 일상가사지. 그러면 신용카드만 주면 돼? 아니면 위임장 써주고 인감 찍어주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야 돼? 신용카드만 주면 되지. 상관없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일상가사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는 부인 카드로요. 부인 신용카드로 남편이 2억짜리 차를 좀 살려고 하는데. 네. 어때요? 처음에는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쌀을 사는데 이번에는 2억짜리 차를 살려고 해요. 누구 카드로? 부인 카드로. 자, 그러면 이거 일상가사로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없지. 네. 그러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 임의 대리로 해야 될 것은 일상가사 범주 외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임의 대리로 해줘야 돼.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드린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분행위는 전부 임의 대리로 해야 돼요. 처분행위.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의무가 남는 행위 이런 거 처분행위. 예를 들자면 남편이 부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처분하려고 한다. 말 그대로. 그러면 이거는 무슨 대리로는 안 된다는 거야. 법정 대리로 안 돼. 임의 대리로 해야 되고. 네. 이거는 뭐가 있냐면 부동산에서 요게 들어가요. 임차행위가 들어가요. 요게 좀 중요해. 이건 왜 일상가사로 보냐면요. 자, 남편이 지금 출장 갔어요. 그런데 집을 얻어야 돼. 남편이 출장 갔는데 집을 얻어야 돼. 임차인 명의에다가 부인이 누구를 쓰고 싶은 거야? 남편 이름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거는 무슨 대리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법정 대리로. 왜냐면 둘이 살 집을 애들하고 같이 살 집을 뭐 하는 거니까? 얻는 거잖아요. 취득하는 거니까 그거는 처분행위로 보지 않아요. 그러면 임대를 놓는 거는 어때? 임대는 처분행위란 말이에요. 그죠? 사용 수익의 권한을 포기하는 거니까 그건 임대는 처분행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부인이 처분하려고 해.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부인이 처분하려고 해요. 무슨 대리로 해야 돼? 임의 대리로 해야 돼. 그럼 임의 대리로 하려면 여기 다시 와볼게요. 임의 대리로 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뭐를 해줘야 되겠어? 남편이 부인한테 위임장, 그 다음에 인감 찍어주고 그리고 인감 증명서도 뭐 해야 돼? 첨부해주면 돼요. 그럼 이건 이렇게만 해주면 완벽해? 아니면 여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위임장을 부인이 가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인감은 통상 누가 관리해? 부인이 관리해. 그렇죠? 네. 인감은 통상 부인이 관리하잖아. 인감 본인이 관리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 다 부인이. 본인이 관리해요?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그러면 결혼한 지 10년 넘어가면 부인이 다 뺏게 돼 있어. 다 이래 가져와 이래가지고 다 이제 뺐죠.
안 뺏어놓은 부인이 어디서 다 뺐지. 그러면 딴짓한다고 막 보증서고 뭐 이럴까봐 이제 다 뺏어 놓잖아요. 그러면 인감을 부인이 관리하고 인감 증명서를 누가 뗄 수 있어? 부인이 대리 발급할 수 있거든. 예? 그러면 자 위임장은 가로로 만들고 인감은 자기가 갖고 있고 그리고 인감 증명서는 자기 신분증 부인 신분증만 가져가서 도장 인감 도장 내가 갖고 있으니까 띄면 대리 발급 해준대. 그럼 누구의 의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 그 남편의 의사는 상관없잖아. 예,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사례로 보면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개공 입장에서는 의사를 확인해 봐야 돼. 무슨 의사? 남편의 의사. 이거 있더라도 그러면 남편하고 전화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예, 그래서 통화를 해서 그때 반드시 뭐를 해놔야 돼. 녹취를 반드시 떠놔야죠. 예, 그래서 녹취를 뜨려면 핸드폰부터 바꿔야 돼. 예, 그래서 애플은 녹취 기능이 없잖아. 예, 그러니까 돼요? 앱을 깔면 앱을 까면 된대요. 예, 그러니까 바꿀 필요는 없네. 그 녹음 기능이 있어요 애플에? 그러니까 그게 애플에서도 적용이 되냐고. 그래요? 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아무튼 삼성 거로 바꿔야 돼. 예. 그래서 뭘 하려면 녹음을 하려면 삼성 거로 바꾸세요. 예. 애플은 녹음이 그냥은 안 되잖아, 그죠? 예. 이거 바꿔가지고 녹음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다 되시죠? 예. 이것도 우리 별 하나 해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부간의 이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행위는 본인하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 다음에 이제 116페이지 하단 4번에 보면 중개시 개공의 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매계약서 작성 전 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의무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 전 의무가 이게 다 의무라고. 이게 다.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물건 들어오면 뭐 할 의무가 있어? 조사해야 되고 설명해 줘야 되고 확인 설명서 뭐 교부할 의무 뭐 이런 거 다 있고 그다음에 뭐 소유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소유권의 진정성도 다 확인해야 되고 그런 게 다 의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작성 이후에도 보면 117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보면 매매계약서 작성과 그 이후의 의무.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 될 의무라든가 손해배상 책임을 내가 안전하게 담보한다는 의미로 손해배상 그 설정했다라고 하는 거를 4번 같은 거 뭐 이런 걸 줘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에 보면 매매계약 중개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있는데 1번에 과실 있으면 뭐 해라 라는 말이 나옵니까? 책임져라. 거기 제목에다가만 채색 하나만 해 주시겠습니다. 집이 조사를 해보니까 비가 막 새고 있어요. 예. 집이 있는데 비가 새는 거야. 누수가 있는 거야. 누수가. 해서 이제 벽 타고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벽 타고. 그러면 누수 있는 집은 벽에 100% 뭐가 끼게 돼 있어요. 곰팡이가 끼게 돼 있잖아.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뭐 한 거야? 말하자면 그 도배를 새로 딱 해놓고 숨겨놓은 상태에서 그걸 말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걸 개공이 사전에 알았어.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집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막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곰팡이 끼면 냄새 나 안 나? 나잖아요. 예, 그래서 냄새가 나서 이제 뭐를 뜯어봤어요. 이렇게 벽지 새로 도배한 거를 뜯어봤더니 이 앞에 안에 뭐가 돼 있어요. 막 검은색 곰팡이가 막 작득 이렇게 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개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이거 개공의 과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으니까 이건 개공의 과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 뭣도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 이 담보 책임은 이제 매도인이 그걸 숨겼으니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개공은 그런 물건에 대한 하자, 권리에 대한 하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고지해 줘야 되고 만약에 뭐 안 해줬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업무상 행위에 대한 범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무튼 개공의 업무상 행위는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 업무상 행위는 그 오른쪽 보조단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업무상 행위라는 건 그러니까 개공의 책임 범위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순수 중개 행위는 업무상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순수 중개 행위, 업무상 행위야 아니야? 행위 맞죠? 순수 중개 행위. 자, 그리고요.
플러스 알파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 알파는 우리 대법원이 개공의 주관적으로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별 2개. 그러니까 이 업무상 행위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개공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관적의 반대말은 뭐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업무상 행위면 책임져라. 이런 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 가령 잔금 채무를 보증해주는 각서를 써줬다. 누가? 개공이. 예?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매수자가 잔금 치러야 되잖아. 근데 그걸 만약에 못 치르면, 잔금을 못 치르면 누가 대신 책임질게? 개공이 책임질게라고 각서를 써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각서 써주는 행위도 업무상 행위로 보겠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거 함부로 써주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책임져줘야 돼.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를 써주는 개공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판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중개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이런 거 막 이렇게 써주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복지사 같은 걸 해요. 사회복지사. 이게 사회복지에 대한 뭐 이렇게 관심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를 하는 게 좋아. 큰일 날 사람들이라고. 이거 잘못 써줘가지고 집안 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뭐 그런 정도 쭉 써 있고요. 뒤장 한번 넘겨보시면 때에 따라서 우리는 무슨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냐면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복습 한번 해보면 누구에게 과실이 있으면 개공은 무슨 책임을 진다 그랬죠? 고용인에게, 그렇지? 고용인에게 뭐가 있을 때는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개공은 무슨 책임을 부담한다 그랬어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내려오면 뭐 이미 다 보신 건데, 이제 보수 같은 거. 이제 우리 매매계약 중개줬으니까 보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보수 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복습 한번 해볼게요. 보수는 한쪽에 받아, 양쪽에 받아. 양쪽에. 매도, 매수, 뭐 임대, 임차 이렇게 같이 받을 거고, 보수를 받았으면 실비는 못 받아요? 아니면 실비도 받을 수 있어? 실비도 받을 수 있어요. 성격이 다른 보수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 내려가면 중개보수의 수수 기준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모든 중개보수는 물건 2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무슨 물건과 무슨 물건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중개대상물 2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잖아. 주택과 주택 외,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주택은 시도 조례를 적용받고 주택 외는 국토부령만 적용을 받죠. 근데 그 중에서 오피스텔이 좀 중요하다 그랬죠. 오피스텔인데 전용 얼마 이내로 들어오는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오는 오피스텔에는 매매 교환은 0.5까지 받을 수 있고 임대차는 0.4까지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거 우리 다 배워봤죠. 지금 말씀드린 게 왼쪽 보조단 하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려오면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사유. 이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사유는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즉 거래계약이 깨지면 보수는 못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대신 주의할 거는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원인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전부 개공한테만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되니까 누구의 귀책에 의해서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만, 개공의 귀책에 의해서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만 말하자면 못 받는 거지. 당사자의 단순 변심, 너 산다고 했다가 뭐 안 사, 판다고 했다가 안 팔아, 이런 거 가지고 개공이 보수를 못 받지는 않는다. 자, 오른쪽에 실비는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다 그랬는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를 뭐 할 사람한테 받는다 그랬냐면 이전할 의뢰인한테 받는다 그랬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해당하는 그 실비는 권리를 취득할 사람한테 받는다 그랬어요. 실비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 같은 거를 받는, 그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실비는 여러분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자, 5번에 보수의 초과수수. 이제 금지 행위 쪽에서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는데,
금품 초과 수수하게 되면 처벌을 받죠. 그죠? 몇 년, 몇 천의 처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네? 1년 1천의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초과된 부분은 끝끝내 받아도 된다. 아니면 무효라서 돌려줘야 한다. 무효라서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반환하면 처벌은 안 되고 아니면 처벌은 되고. 처벌되고. 예. 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던데 10억 원이 생긴다면 1년 징역을 갔다 올래 이렇게를 초중고등학교한테 물었대요. 에? 10억 원이 생기면 1년 동안의 징역을 갔다 올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초중고등학교한테 물어봤더니 어느 학교의 애들이 가장 많이 갔다 온다고 했을까요? 초중고에서 고등학교 애들이 무려 56%가 이게 진짜 56% 애들이 징역 가지 뭐 10억을 준다면 뭐 초등 애들은요 14%. 그러니까 초등 애들은 모르는 거지 뭐. 몰라서 그렇죠.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서 그런 거지. 안다면 당연히 간다 온다고 하겠지. 중학교 애들은 30 몇 %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거를 왜 이렇게 초중고등학교 때만 물어봤는지 모르겠어. 저 30대에서 40대, 50대 이렇게 물어보면 여긴 100% 나올 텐데. 아무튼 뭐 그래요. 자, 금품 초과 수수를 하면 몇 년 몇 천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1년 1천. 받은 것도 다 토해내야 된다. 자, 6번째 보수의 수수 시기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 보수의 수수 시기는 원칙 예외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법조문을 실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27조의 2. 법제 32조 3항에 따른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달라 끊고 거기까지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약정 시에 받아요. 근데 예외가 있죠.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뭐 된 날? 완료된 날.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을 우리 편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잔금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칙 약정, 예외 잔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약정을 해 놓는 것이 개공의 유리, 안 하는 게 유리. 해 놓는 게 왜냐면 중간에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계약서를 쓸 때는 언제 주겠다. 그러니까 대개는 언제 받는 게 가장 안전하겠어요. 계약서 작성하는 날 이럴 때 일단 주고받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선물로 받는 게 좋지.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받기로 한다 그러면 후불의 개념이잖아. 그럼 나중에 마음 바뀔 수도 있고 뭐 조금만 깎아달라는 둥 뭐 갑자기 막 누가 그 수술을 하셨는데 뭐 이런 얘기 한다고 손님들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전자계약에서부터 실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